자, 동서크 왔어요. 동서크. 좋아. 동서크 왔어. 동서크만 왔으면 다 왔지. 좋아. 주영아 목소리 들려요? 목소리 들립니까?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잘 들려요. 좋습니다. 방금 여러분 우리 그 단체 카톡방으로 그 강의 하나 올라갔을 거예요. 뭐가 올라갔냐면 지금 방금 했던 거 있죠? The most probable point, 그 다음에 The most probable radius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풀이 동영상이 하나 올라갔을 거예요.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오늘 강의가 폭포처럼 쏟아질 겁니다. 그래서 뭐 주말 동안 최대한 강의 보시고 뭐냐면은 그 백업 하도록 하세요. 이번 학기는 일반화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수리적 얘기를 많이 할 거고요. 말로 푸는 얘기는 그냥 이렇게 내가 강의를 넣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은 그 복습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그 넣어 드리는 강의들 중에서 문제풀이 가는 강의 같은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꼭 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 됐다. 아까 카톡방 강의 들어간 거 봤어요? 카톡 안 본다고요? 아, 카톡 알로면 안 된다고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 누구냐? 동서크 왔어요? 동서크? 동서크? 왔지? 꼭 봐야 돼. 알겠죠? 자, 가자. 동서크 왔구나. 자, 그 다음 뭐냐? 그래서 요 두 개 중에 하나 구하라는 거 시험에 꼭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도록 바랍니다. 됐다. 자, 그 다음 기본적으로 오비탈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다 알아요. 뭐 S오비탈, P오비탈 뭐 이런 거 알 거고요. 뭐 그러니까 뭐 내가 이거를 더 자세히 하진 않을 거고요. 뭐 108페이지 같은 거 봅시다. 108페이지. 찾았어요? 108페이지? 108페이지 찾았어요? 자, 108페이지의 가장 중요한 그림이 바로 그림 6입니다. 요런 타입의 그림이 요 오비탈에서 가장 중요한 그림 중에 하나거든요. 당연히 1학기 시험에 잔뜩 나왔었고요. 내가 또 설명 엄청 드렸었습니다. 바로 방금 한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에 대한 얘기죠. 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사실은 모든 오비탈에 적용할 수 있지만 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은 특별히 이 S오비탈에 대한 적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S오비탈에 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적용했을 때 중요한 그림이 바로 교재에 있는 그림 6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그림 6 뭐냐면 소홀히 하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고요. 얘도 예전에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 이것도 강의를 넣어 드리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찾아서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넘어가자. 110페이지는 P오비탈, 111페이지는 D오비탈. 이런 거 모르겠으면 차트해라. 자, 됐고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112페이지에는 F오비탈 나옵니다. F오비탈. 보이세요? F오비탈? 근데 사실 F오비탈은요, 112페이지에 그 F오비탈 볼 텐데, F오비탈은, 화학으로 박사학위를 해도요, 화학 공부가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보지 않은 화학 전공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알겠죠? 화학을 전공해도 F오비탈 볼 일은 거의 없다. 그런데 왜 넣어놨느냐? 학교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 알겠죠? 그래서 넣어뒀다. 나도 이 그림 찾느라 좀 힘들었다. 알겠죠? 자, 근데 다만 F오비탈에서 그 아실 거는 그냥 이거예요. F오비탈은 몇 가지? 7가지, 7개. 그리고 나타나는 앵귤러 노드 몇 개? 3개. 알겠죠? 그것만 그냥 판단하시면 됩니다. 앵귤러 노드 개수가 각운동 양자수 L하고 같죠? F오비탈은 L이 3이기 때문에 앵귤러 노드가 3개다. 뭐 그것만 그냥 아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거기 그림 10에 F비타 그림들이 나와 있는데 아유 뭐 이런 거 어떻게 막 그리고 하겠어요. 그냥 눈으로 보시고 뭐 그런갑다 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거 손으로 그리긴 무리야. 알겠죠? 네. 무리 데스. 알겠죠? 무리 데스. 데스? 오늘 올림픽 하죠? 그 올림픽 하는 거 알아요? 네, 올림픽 어떡합니까? 네, 큰일 났습니다. 일본 애들이. 네. 참 그러잖아. 그 뭐 저 그것도 뭔참 얄궂게 거기까지 가야만 해서 시합 뛰어야 되는 선수들은 또 참 또 마음이 좀 답답하겠네요. 왜냐면 직업이니까 가서 시합은 해야 될 텐데 그 뭐 코로나도 무섭고 뭐 거기 가서 지금 일본 앞에 지금 혐한 시위가 뭐 엄청나거든요 지금. 예, 막 조센징 물러가라 뭐 지금 일본 지금 시위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예, 뭐 우길기 뭐 흔들고 막. 참 선수 그 가야 되는 선수들은 또 얼마나 또 마음 좀 답답하겠습니까만은 뭐 어쨌건 뭐 잘 되겠죠. 네. 자 어쨌건 봅시다. 자 그 다음 해야 되는 것은 바로 113페이지. 113페이지. 보이시나요?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 1.10 원자에서 전자까지의 평균 거리 되겠습니다. 보이시죠?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뭐냐? 요거는 해봐야지. 자, 칠판 지운다잉. 동석이 잘 보고 있죠? 그래, 동석이. 이렇게 자꾸 동석이 생각이 날까? 자, 여기 지워야지. 에잇. 에잇. 자, 양자역학적 수소 원자 모델에서 1.7, 1.10 바로 원자 핵에서 전자까지의 평균 거리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자 어디까지나 지금 대전제는 수소 원자입니다. 수소 원자. 정민 영어로? 영어로? 자기 이름 영어로라는 뜻이 이거 영어로? 그렇지. 바로 하이드로제닉 아이온입니다. 자 그럼 하이드로제닉 아이온의 특징은 전자가 오직 몇 개? 전자가 오직 한 개. 전자가 오직 한 개의 시스템은 구체적으로 방정식을 풀어서 그 방정식의 해가 정확한 해로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계산이 어려울지언정 하이드로제닉 아이온, 그러니까 전자가 하나뿐인 모델에서는 어떤 식의 뭐 그냥 방정식이건 미분 방정식이건 정확한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 원자핵에서 전자까지 평균 거리에 대한 정확한 그 결과가 알려져 있어요. 알겠죠?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구해놨겠죠? 그럼 그게 어떻게 표현되느냐면 이렇게 짜잔 하나의 표현이 이렇게 n제곱 1 더하기 2분의 1 괄호 열고 1 빼기 l 플러스 1 오버 n제곱 괄호 닫고 a0 오버 g. 자 여기서 뭐 눈에 잘 보이는 여러 가지 항들이 있죠. 뭐 당연히 a0는 뭐 보호 반지름, z는 원자 번호. 계속 그냥 그 양자역학적 모델링 할 때는 a0, z 계속 등장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nl이 뭐겠습니까? 바로 주양자수, 가군동량 양자수.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서 주양자수와 가군동량 양자수로 핵에서 전자까지. 자 여기서 중요한 표시 보시면 여기 이게 짝대기 보이죠? 짝대기. 요 바라고 하는 제가 바로 산수로 평균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럼 평균 중에 되게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 거 아시죠? 다양한 개념이 있는데 여기서의 평균은 산수로 평균이다. 이것을 결코 잊으면 아니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일반적인 해를 우리가 구하기에는 수학적인 부담이 너무 하고,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약간 그 특수한 경우의 계산은 우리가 실제로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다뤄보고자 한다, 이런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우선 나타날 수 있는 속성을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우선 첫 번째 1. 자, L이 일정할 때 주양자 수가 커지면 요 평균 거리가 커진다는 거 아시겠어요? 이거 아시겠어요? 자, 이건 뭐 특별한 게 아닌데 L이 일정한 거니까 이런 부분이 상수란 얘기죠. 그럼 여기 주양자 수가 여기 있으니까 커지면 커진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여기도 있지만 이 경우는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분모에 들어있으니까 마이너스 되면 오히려 이 영향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쨌건 주양자 수가 커지면 커진다. 뭐 당연한 사실이고요. 그 다음 이제 또 하나 재밌는 건 N 요게 일정할 때 놀랍게도 각운동량 양자수가 커지면 오히려 평균 거리는 뭐하다? 가까워진다. 이게 완전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평균 거리인데 3s 오비탈까지의 핵에서 평균 거리하고요, 3p 오비탈의 핵에서 평균 거리하고요, 3d 오비탈의 핵에서 평균 거리, 어디가 가깝고 어디가 더 멀다? 바로 요래 된다. 그래서 오히려 s 오비탈이 핵에서도 멀고요, d 오비탈이 핵에서도 가깝습니다. 어디서? 하이드로제닉 아이온에서. 알겠죠? 이것을 격격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근데 마치 핵에서도 가까우면 오히려 에너지적으로도 안정해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하지만 수소원자 모델에서는 예를 들어 3s하고 3d는 에너지가 어떻습니까? 에너지 준위는 전자가 3s에 있을 경우와 전자가 3d에 있을 경우 수소 원자에서는 에너지 준위가 어떻습니까? 에너지 준위가 같죠. 왜? 수소 원자 모델에서는 에너지 준위가 뭐로만 결정되니까? 바로 주양자수로만 결정이 되니까. 1학년 때 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3s가 됐건 3d가 됐건 에너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핵에서 전자까지 거리는 3d가 더 가까워서 오히려 여기가 더 안정해져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얘하고 얘의 실제 에너지는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3s가 의외로 에너지가 안정해진다는 얘기죠. 그걸 무슨 원리로 설명합니까? 정민은 바로 s오비탈의 침투 효과, 페너트레이션 이펙트. 1학년 때 다 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s오비탈은 페너트레이션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그 덕에 일부의 전자 밀도가 핵 가까이 접근할 수 있죠. 그 덕에 평균 거리는 얘가 더 가깝지만 침투 효과 때문에 s가 일부 핵에 가까워지면서 3s와 3d가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된다? 같아집니다. 어디서? 전자가 하나뿐인 하이드로제닉 아이온에서. 이런 식의 설명은 앞서 억수로 복수를 했기 때문에 격격 기억을 해두시기 바래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원자에서 전자까지 평균 거리를 결과 이렇다며요. 그럼 1학년 때는 이 결과를 그냥 그런갑다 하고 배웠었거든요. 오늘은 뭐? 실제 계산해 보입니다. 그럼 저기에 있는 이거 어떻게 구하느냐. 기억 날란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구합니다. 인티그럴 파이 백설표 r 파이 d 타우 이렇게 구해줍니다.
자, 이 표현 아시겠어요? 이 표현 알겠어요? 저 누구야? 말이 생각이 안 나냐. 정민이? 이 표현 알겠습니까? 완전 생뚱맞죠? 자, 봅시다. 바로 이 표현을 기억해야 됩니다. 짜잔. 이거 기억나요? 바로 이게 뭐냐면 4장에서 공부했던 얘는 오퍼레이터,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적분 결과가 이게 바로 expectation value, 기대치. 무슨 말 알겠어요? 그 기대치가 그냥 통계적으로는 뭐라고요? 평균값이라고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적으로 expectation value라고 하는 걸 통계학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이게 산술평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리고 앞서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게 뭐냐면 파동함수로부터 어떤 물리량을 끌어내는 계산 방식을, 그걸 오퍼레이터라고 했었죠. 여기서 거리에 대한 정보를 끌어내는 오퍼레이터가 바로 그냥 변수 r을 곱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그 오퍼레이터에 대한 기대치가 나오듯 그 거리 변수에 대한 산술평균 값이 나온다 이런 말이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뭐에 대해서? 일반적 파동함수에 대해서. 조건은 하이드로제닉 아이온. 알겠죠? 잘 들어가지? 좋아. 또 너무 추우니까 살짝 껐어요. 그래. 추우면 꺼요, 그죠? 그래.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계산을 해볼 거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수학이나 물리학을 하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완전 일반예를 구하는 건 무리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수준으로는 무리예요. 그래서 특수한 예를 들어 조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근데 이때 재밌는 건 이게 만약 우리가 사용하는 오비탈의 경우는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로 R의 파이 크기의 제곱 D 타우. 그냥 바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오비탈의 경우는. 아시겠죠? 사실은 이 변수를 여기다가 곱해서 여기에 또 곱해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수학적 처리를 하다 보면 여기에 있는 이 거리 변수를 바깥쪽으로 빼고 이 켤레하고 이 원래 파동함수를 곱해서 얘를 계산해도 크게 관계가 없도록 우리 오비탈은 사실은 수학적으로 조작이 이미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S오비탈이다, P오비탈이다, 그중 P오비탈에서도 PX다, PY다, PZ라 이렇게 부르는 것들이 있죠. 걔네들은 이래도 되는 수학적인 조작이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근데 내가 그거를 보여드리진 않았어요.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그것만 좀 보여드리면 너무 할 말이 많아질까봐 그건 뺐는데, 어쨌건 우리가 다루는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S다, 뭐 PX다, PY다, PZ다, 혹은 D오비탈도 5개가 있죠. 뭐 X제곱 빼기 Y제곱이다, 뭐 Z제곱이다, XY의 ZZ,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이런 오비탈들 있죠. 이런 오비탈들에 대해서는 계산을 할 때 원래 시작은 여기지만 여기 있는 변수를 바깥쪽으로 빼서 요걸 적분해도 되도록 이미 SPX나 얘네들은 수학적으로 다 조작이 돼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얘를 간단하게 이렇게 계산해도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시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되는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를 예시로 들 것이 바로 거기 교체에 있는 연습 문제 6 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찾았어요? 찾았어요? 자, 거기 뭐가 나오냐면요. 연습 문제 6은 바로 뭘 구해라? 알바를 구해라. 알겠죠? 평균 거리를 구해라. 자, 그러면 이 평균 거리를 구하라고 할 때 일반해를 우리가 구할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구하라고 해서 진짜 이게 빡 구했다 그러면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되는 건데 그걸 할 수는 없으니까 문제에서 특별한 경우를 줬습니다. 뭐? 레디얼 파트 2 제로에 대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예시를 요렇게 루트 8분의 1 곱하기 a0의 z에 2분의 3승 그리고 2 빼기 1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로.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때 단 뭐가 있느냐? 로는 뭐겠어요? 자, 원래 이 R이라고 하는 녀석 이름이 뭐라고요? 레디얼 파트라고 했죠? 레디얼 파트. 그럼 이 레디얼 파트에 대해서 원래는 거리가 변수인데 거리를 변수로 두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로라는 항을 두고 이렇게 치환해서 변수를 쓴다고 했죠. 뭐 때문에? 계산의 편의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 저 평균 거리를 구해보라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 경우라는 게 뭐냐면요. 자, 2는 뭐고 빵은 뭐예요? 이건 주양자수고 이건 각운동량 양자수죠. 그럼 이 빵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오비탈 중에 무슨 오비탈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이 빵이라고 하면 우리가 왜 뭐 S 오비탈, P 오비탈, D 오비탈 할 때 무슨 오비탈을 지금 이 빵 이렇게 나타내는 거겠어요? 바로 ES 오비탈인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도 뭘 구해보라고요? 바로 ES 오비탈에 대한 평균 거리를 구해보라 이런 말인 거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때 문제에서 또 하나 단소를 줬습니다. 이거 어쨌거나 이런 적분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적분 자체에 시간을 매달려서는 안 되니까 문제에서 적분을 하는 테크닉을 하나 줬어요. 그래서 적분 기술이 0에서 무한대까지 R의 n승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무시기 상수의 거리가 곱해져 있는 것을 거리로 다시 적분을 하게 될 경우 이 값이 뭐로 나온다? n 느낌표 이게 이름이 뭐였죠? 이거? 팩토리얼. 맨날 이거 생각이 잘 안 나. n 팩토리얼 오버 a의 n 플러스 1승. 이렇게 되는 이 정적분 결과를 활용해라. 알겠죠? 활용해라. 자, 이때 여기에 있는 a는 뭐 특별한 게 아니고요. 그냥 어떤 상수일 뿐이다. 그러면 요 정적분의 툴을 이용해서 요거에 대한 평균 거리를 구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풀 것이냐. 요렇게. 자, 여기 줘볼게요. 중간 지운다. 에이엇, 이엇. 우차, 지우차. 자, 그러면 풀이. 자, 뭘 구해야 되냐면 바로 이거겠네요. 바로 평균 거리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결국은 양자역학적으로 봤을 때는 요거야. 이게 같은 거지. 이렇게 썼을 때 이름은 뭐라고요? 이렇게 썼을 때 이름은? 이렇게 쓸 때 표현은 바로 expectation value. 이게 교재가 영어이기 때문에 이거 다 말을 알아두셔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결국 뭐라고요? 평균. 산술 평균. 그래서 통계적 표현, 양자역학적 표현. 근데 이거 어떡하라고요? 인티그럴. 자, 우리가 사용하는 오비탈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고요? 그 변수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파동함수의 크기의 제곱 d 타우. 저러면 된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나겠죠? 자, 근데 이때 여기에 있는 요 파동함수 phi 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죠? 바로 레디얼 파트의 제곱에 앵귤러 파트의 제곱.
이리 표현할 수 있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 넣고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인티그럴 r 제곱에 네. 자, 얘는 레디얼 파트의 제곱, 앵귤러 파트의 제곱이니까 바로 레디얼 파트의 제곱, 앵귤러 파트의 제곱. 바로 이렇게 바꾸면 되겠지. 아이고, 얘를 이렇게 얘는 요거고. 그 다음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되는 항이 뭐임? 정민아? 바로 요거죠. 자, 대는 뭐로 바꿔야 돼요? r 제곱 사인 시타 dr d 시타 d 파이예요. 요거 절대 잊어먹으면 아니. 알겠죠? 아니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바로 요거 그리고 요거 다 뭐예요? 저 내가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것의 물리적 혹은 수리적 의미가 뭐야? 바로 오직 거리만의 함수죠. 오직 거리만의 함수. 그래서 얘네들은 적분기호, 중적분 적분기호 바깥으로 빠진다. 그럼 인티그럴 r 몇 승이야? 3승의 레디얼 파트의 제곱에 dr. 아시겠죠? 이렇게 바뀌고. 자, 나머지는. 자, 여기 y죠, y. 자, y가 원래는 앵귤러 파트인지라 변수가 시타도 있고 파이도 있고, 근데 그게 지금 제곱이고, 아시겠죠? 제곱이고, 그 다음 여기에 사인 시타도 있고, 얘를 시타에 대해 적분을 하고, 그리고 그게 끝나면 다시 누구에 대해서? 파이에 대해서 적분을 하고. 알겠죠? 그래서 계산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평균 거리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산술 평균적인 거리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원자핵으로부터 전자까지의 방향과는 관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평균 거리는 그야말로 여기서 이렇게 가나 방향하고 관계없이 뭐냐면 평균으로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 거리를 계산하라고 할 때는 방향과는 무관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방향과 무관하다는 얘기는 특별히 정해진 방향이 아닌 전 방향을 뜻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 정민 잘했어요? 네. 시타의 뜻은 위도는 몇 도부터 몇 도까지? 0에서 파이까지. 알겠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파이의 표현은 경도는 몇 도부터 몇 도까지? 0에서 2파이까지.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어쨌거나 정적분이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정적분이 돼버리면 변수가 남아요, 변수가 다 사라져요? 정적분이 되면 변수가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바로 방향과는 무관하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까지 적분하면 얼마? 1이죠. 4파이는 무슨? 4파이는 언제 4파이죠? 이거 없을 때 4파이고요. 이게 있으면 1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실수한다. 알겠죠? 앵귤러 파트의 특징이라고 했죠. 앵귤러 파트는 이렇게 사인 시타, d 시타, d 파이로 전 영역 적분하면 이게 무조건 1이 되도록 이미 숫자가 조작돼 있다고 했죠. 왜 전화가 왔을까요? 잠깐만, 나 지금 그런가? 방금 실장님이 전화 왔는데. 그럼 이따가 웃어. 예, 깜짝. 내 수업하는지 모르셨나? 동석이 있니?
방금 온 거죠? 방금 끊어졌어요? 아니면 그냥 다 들었어요? 동석이. 여러분, 방금 내 전화기로 뭐가 와가지고 잠깐 끊어진 것 같아서 끊겼어요. 근데 들을 만한 거 다 들었어요? 지금도 들려요? 그 내용적으로 이렇게 막 뭐 문제 있는 건 없었죠? 네, 오케이. 뭐야. 깜짝. 정민이 오늘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정민이가 와갖고 이렇게 다 체크를 해줬어. 정민이한테 박수. 좋습니다. 네, 좋아요. 자, 더 가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자, 이거 실수하면 안 되는데, 아까도 이 앵귤러 파트 있으면 1이고요. 없으면 4파이라고 했다. 그거 절대 뭐냐면은 그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 여하튼 이제 계산은 리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바로 요것만 하면 된다. 그럼 이때 어떻게 하면 하는 얘기예요? 요 자리에 요거 넣어라. 이런 얘기겠지.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면 이제 얘를 이제 차근차근 계산을 해봐야 될 거라고요. 그럼 이제 쟤를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으냐?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요거 이제 얘를 거리에 대한 적분이라고 생각이 되겠죠. 근데 묘하게 이런 적분을 할 때는요. 지금 이게 이미 레디얼 파트가 누구의 함수꼴로 다 이게 표현이 돼버렸어요. 이 로에 대한 함수꼴로 표현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차라리 여기에 있는 얘를 R에 대한 변수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얘를 그냥 로에 대한 변수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편리해요. 여기에 있는 R을 로로 다시 치환하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걸 하려면 여기 있는 얘도 이제 어떻게 바꾸셔야 되겠어요? R을 어떻게? 얘를 이쪽으로 보내가지고는 Z분의 A0 곱하기 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이 경우 지금 n이 얼마니까요? 2s 오비탈이니까 이게 2 넣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럼 쟤를 저기에 넣고 이제 차근차근 적분을 한다고 칩시다. 알겠죠? 자, 그럼 그 적분 결과를 이제 어떻게? 자, 여기 지울게요. 지우고. 자, 이 적분 결과를 보시면, 자, 인티그럴 한 다음에 이 자리에다가는 요거를 Z의 A0 한 다음에 3승에 로의 3승. 그 다음에 여기에 레디얼 파트의 제곱은 얘를 온팡 제곱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제곱하면 곱하기 8분의 1 곱하기 A0분의 Z의 3승 곱하기 2 빼기 로의 제곱 그 다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로. 알겠죠? 자, 근데 여기도 이게 잘 보셔야 되는데 원래 여기가 dr이었거든. 그쵸? 근데 방금 봤듯이 r을 a0분의 z의 로 이렇게 두기로 했으니까 r에 대한 미분은 z 곱하기 a 곱한 다음에 d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고. 이제 이런 걸 이제 이런 걸 적분해서 무슨 치환 적분 맞죠? 그렇지. 치환 적분이 되니까 여기에는 dr 자리에다가 다시 한번 곱하기 z분의 a0의 d로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면 된다 이런 말이죠.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예쁘게 정리를 하면 깜짝아. 어떻게 된다? 8z분의 a0 그 다음 곱하기 인티그럴 4로 3승 빼기 4로 4승 더하기 로 5승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로 d 로 이걸 적분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냥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 적분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되겠죠? 적분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되겠죠? 여기 또 중요해요. 적분 구간. 자, 거리는 어쨌건 로도 거리를 뭐냐면은 치환한 거니까 얘도 일종의 거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거리는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어요. 거리는 0에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평균이라고 하는 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평균이어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특별한 데이터들만의 평균이어야 되겠어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평균이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때 적분 구간은 0에서 무한대야. 알겠죠? 그러면 얘를 계산할 때 그때 왜 그 문제에 그 이상한 정적분 그 정적분 결과가 주어져 있죠? 뭐 a n 플러스 인승분의 n 팩토리얼? 팩토리얼 맞아. 있죠? 그걸 활용하면 금방금방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정보를 활용하면 얘가 계산했을 때 뭐가 나온다? z분의 6a0가 나온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계산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일반해를 구해라. 그건 좀 아니지만 이렇게 특수한 파동함수를 주고 특수한 조건에서 이런 적분을 실제로 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이게 실제로 이제 여러분 수준의 적분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문제가 애킨스 책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끄끄 기억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뭐냐? 115페이지 보겠습니다. 115페이지. 115페이지 찾았나요? 115페이지. 아, 중요해. 바로 유효핵전화. 유효핵전화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이 유효핵전화 당연히 여러분들이 개념이 모른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효핵전화도 강의를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도록 하시고요. 근데 이번 일반화학에서는 유기화학이 유효핵전화가 뭐냐에 대한 정성적인 설명보다는 이 유효핵전화 자체를 가지고 하는 계산이 나오겠죠. 계산이.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한 장 넘기시면 117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교재 117페이지 찾았어요? 거기에 뭐가 나온다? 유효핵전화 하면 절대로 뺄 수 없는 룰이 있죠. 무슨 룰? 슬레이터 룰. 아시겠죠? 자, 슬레이터 룰은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묘하게도 슬레이터 룰은 문제에서 안 줘요. 왜? 뭐 0.3 빼고 0.85 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조건을 슬레이터 룰을 문제를 낼 때는 그 조건을 안 줘요. 안 주고 이 조건을 외워서 이 뭐냐면 계산을 하게 합니다. 유효핵전화를. 알겠죠? 그러니까 이 슬레이터 룰을 외우셔야 돼요. 알겠지? 당연히 여러분들 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또 모르니까 슬레이터 룰도 강의를 넣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1학년 때도 했기 때문에 훌쩍훌쩍 넘어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슬레이터 룰 어떻게 하는 건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것도 강의를 넣어드리겠습니다. 자, 한 장 넘기시고 자, 슬레이터 룰을 이용한 계산 문제들이 과거 여러분 학교 기출문제로 억수로 복수로 많이 나왔어요. 알겠죠? 슬레이터 룰을 활용한 계산 문제 진짜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게 거기에 있는 11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찾았나요? 찾았나요? 요것도 강의로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알겠죠? 네. 이게 1학년 때 내가 설명을 했거든. 해서 한 건 안 해. 그러니까 공부할 게 만약에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공부할 게 엄청 많다는 거 알겠죠? 이것도 강의를 다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반화학에서는 얘네들이 다 영어로 나온다는 거. 영어로 나온다는 거. 근데 영어가 어렵진 않아요. 어차피 학교 선생님이 뭐 영어로 수업하시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용적으로만 알면 풀 수 있을 정도의 영어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행스러운 건 옥스토비 책의 영어는 너무 어려워요. 영어 자체가 지랄맞게 어려워요. 그게 왜냐면 보통 자연과학은 표현보다 내용을 간결하게 보여주는 게 좋죠. 그럼 내용이 간결하려면 문장이 길어야 돼, 문장이 짧아야 돼. 짧아야 돼.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의 자연과학 책은요, 유기화학이건 물리학, 예를 들면 물리학 책 영어로 읽어본 적 있어요? 아니, 영어 굉장히 쉬워요. 주어, 동사, 수로, 주어, 동사, 수 딱 이렇게 나와요. 그냥 물리학자들이 뭐 그런 걸로 폼 잡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학에 나오는 그 영어는 굉장히 읽기가 편해요. 화학책도 그래. 생물책도 그래. 근데 옥스토비 책만
이 사람이 그 노벨 문학상을 목표로 했나 봐요. 그래서 문장이 기본 세 줄이야. 문장이 막 거기 막 관계대명사 구에 막 삽입구에 막 미쳐버려. 알겠죠? 미쳐버려. 그래서 옥스토비 책은 진짜 영어가 너무 읽기 어려운 책이에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에킨스 책은 영어가 쉽습니다. 네, 에킨스 이 사람은 원래 학자가 아니라고 했죠. 학자가 아니라 편집자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소비자 입장에서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뭐냐면은 글이 쉬워. 그래서 이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알겠죠? 네. 이런 문체 얘기까지 여러분들 어디서 얘기를 듣겠어요? 네, 하여튼 그러다.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걸 느낄 정도로 영어를 많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뭐 의대를 가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의 공부는 전부 다 영어로 된 걸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영어를 충분히 읽어서 여러분들도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슬레이터를 이용한 계산 문제도 제가 다 계산을 넣어드릴 겁니다. 거기 연습 문제 8, 연습 문제 9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도 내가 다 강의 넣어드릴 테니까 꼭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19페이지부터 막 전자배치 하는 거 나옵니다. 여러분 전자배치 0 모르는 건 아니죠. 뭐 1S2, 2S2, EP6 뭐 그렇게 하는 거요. 그래서 뭐 파울리의 베타올리, 훈투를 이런 거 알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리가 나와 있는데 뭐 이 또한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충분히 공부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얘도 뭐 특별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쭉 넘어가고 뭐 특별한 거 없고, 자 126페이지에 보시면 126페이지에 거기 전자배치라고 나와요. 보이세요? 전자배치? 뭐 설마하니 전자배치 못하겠어요? 네, 전자배치 못하면 큰일 난다. 큰일 나겠죠? 네, 그래서 전자배치와 뭐 주기율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126페이지에 나오는데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쭉쭉쭉 넘어가서 130페이지. 자, 130페이지에 원자의 주기적 성격이 나옵니다. 자, 원자의 주기적 성격 보이세요? 자, 원자의 주기적 성격 하면서 절대로 빼먹을 수 없는 게 바로 이온화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는 수능화학원의 억수로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런 거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 또 강의 제공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뭐 안 봐도 되는데 좀 아리까리하다 하면 꼭 보세요. 알겠죠? 이런 거는 1학년 때 다 배우는 거니까. 자, 이온화 에너지 됐고요. 쭉 넘어가고 134페이지에 전기음성도 나오는데 전기음성도 전자친화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5챕터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딱 하나 5챕터에서 마지막으로 딱 하나 설명할 게 138페이지에 나오는 6.3 보이세요? 138페이지에 나오는 6.3 그림 있죠? 6.3 이게 여러분 학교 시험 문제에 그대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알겠죠? 요거 하나 설명드리고 챕터 1은 끝입니다. 알겠죠? 138페이지 그림 거기 138페이지 6.3 챕터에 그림 32 찾았어요? 그림 32 요것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자. 거기에 있는 그림 32 이게 학교 시험에 그대로 나왔다. 알겠죠? 나왔다. 요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 칠판 지울게요. 지우사 칠판. 자, 자, 요 5장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림 32. 자, 여러 종류 화합물들에 대한 그 크기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정기적으로 중성인 애도 있고 양이온인 애도 있고 음이온도 있어요. 그림 32 보시면 아시겠죠? 근데 뭐 딱 봐도 이게 뭐 경향성이 굉장히 그 두드러지게 딱 나타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뭐 경향성이 있구나 이건데 바로 짜자자잔 Y축은 크기 뭐 거기서는 이제 반지름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X축은 원자 번호로 나와 있어요.
알겠죠? 근데 이 원자 번호를 다른 말로 주기율표상의 주기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때 모든 경향성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잖아요. 뭐 특별히 다른 게 없잖아요. 똑같기 때문에 하나만 예로 들겠습니다. 가장 친숙한 거 짠, 짠, 짠. 니기 샨쇼 이 마이나쭈 황 이 마이나쭈 그 다음에 셀레늄 이 마이나쭈 그 다음 텔레늄 이 마이나쭈 요거로 예를 들겠습니다. 나머지 것도 설명이 어떠하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설명이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 그냥 하나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속성은 뭡니까? 바로 보시다시피 이 반지름이 커집니다. 뭐 할 때마다 원자 번호나 주기가 커질수록 기본적으로는 그죠? 네. 이거는 뭐 무시할 수 없는 경향이에요. 왜? 주기율표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산소, 황, 셀레늄, 텔레늄 다 몇 쪽이에요? 지금 전부 다 얘가 16쪽이죠? 같은 동족에 대해서는 무조건 주기율표상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어떻게 돼 있어요? 크기가 커지게 돼 있죠? 가장 기본적인 경향성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경향성이 바로 뭐예요? 여기에 나오는 뚜뚜뚜뚜뚜뚜뚜뚜 뚜뚜뚜뚜뚜뚜뚜 바로 기울기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급격히. 이걸 설명해야 됩니다. 알겠죠? 커지는 건 커지는 건데 커지는 정도가 확 줄어든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각 뭐 화학종들의 뭘 한번 생각해 볼 거냐? 전자배치. 자, 그럼 여기서 산소 2-쭈. 얘는 전자배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힐륨 전자배치까지는 똑같은데 바로 ES2 EP6 맞나요? 저렇게 되죠? 그리고 황 2-는 전자배치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10번의 니온까지는 똑같고 3s2 3p6 아니 3p6 이렇게 되겠죠. 지금 보시다시피 2- 상태니까 전자가 다 들어와서 옥텟을 만족하는 전자배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셀레늄 2-하고 텔레늄 2-. 얘네들의 전자배치가 어떻게 될 거란 얘기죠. 바로 셀레늄은 18번의 헬륨 니온 알곤 한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3D10 4s2 4p6 맞나요? 이렇게 될 거고요. 맞아? 또 틀렸을까 봐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오랜만에 있어서 전자배치 내가 써놨는데 어디 갔지? 나와라 전자배치. 여기 있다. 늄 셀레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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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이더라? 황이 저기 16번이니까 34번이야? 34번 셀레늄. 오 맞아. 그 다음 여기 있는 텔레늄은 바로 36번의 크립톤까지는 전자배치가 똑같고 텔레늄은 4D10의 5s2 5p6 오케이 알겠죠? 이런 전자배치를 갖는다 이런 말이지. 알겠죠? 그럼 이때 기울기가 산소에서 황까지의 기울기에 비해서 황에서부터의 기울기가 갑자기 확 줄어들죠. 그럼 뭔가 여기를 기준으로 전후가 달라진다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누구였습니까? 짜자자잔. 바로 d 오비탈의 존재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거기 보시면은 138페이지에 그 아래쪽에 막 설명이 있잖아요. 아래쪽에 쭉 설명이 있는데 여기 이제 그 보통 일반화학 책에서 그냥 말로 설명하는 것들이에요. 그럼 얘를 이제 간단하게 표시를 하면 이겁니다. 여기는 d 오비탈 전자 배치가 없고 여기는 d 오비탈 전자 배치가 있죠. 그 덕에 여기에서 뭔가 기울기가 급격히 변한 건데 얘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냐? 왜냐하면 자, d 오비탈은 기본적으로 다른 S나 P에 비해서 침투 효과가 큰 편이에요? 침투 효과가 작은 편이에요? d 오비탈은 침투 효과가 작죠. 그죠? 누구에 비해서? S나 P에 비해서. 정리 기억나요? 그러면 침투 효과가 작은 만큼 어떻게 되냐면 그 다른이 바로 S 혹은 P겠죠. 에 대한 거기에 있는 이 전자에 대한 가림 효과가 작아집니다. 뭔가 앞으로 핵 쪽으로 쑥 접근을 해야 그 다음에 있는 전자들을 잘 가릴 텐데 d 오비탈 자체가 침투 효과가 작기 때문에 다른 오비탈에 대한 가림 효과가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S 혹은 P 전자에 대한 핵의 유효 핵전하가 증가하겠죠. 그러면 유핵전하가 증가하는 만큼 어떻게 된다? 전자구름 전체가 수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크기가 예상보다 살짝 감소할 수 있습니다. 예상보다라는 게 뭐겠어요? 원래는 이쯤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됐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냥 전자 껍질의 그 증가에 따른 크기 증가를 생각하면 얘가 이쯤 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d 오비탈의 존재에 따른 핵의 유효핵전하 증가 때문에 최애각 오비탈에 대한 얘네들이 핵 쪽으로 쏠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크기가 약간 수축한다. 그래서 예상보다는 조금 작아진다. 요걸 논술하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이런 식으로 5장은 끝! 알겠죠? 자, 오늘 5장과 관련된 각종 연습 문제가 후루후루 나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3장, 4장, 5장이 끝났죠? 그래서 3장, 4장에 대한 숙제 마무리 하시고요. 이제 숙제 막 어떻게 제출해라고 막 이렇게 막 공지가 떴죠? 숙제하셔서 이 3장, 4장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출하시고요. 이 5장 숙제는 어떻게? 또 다음 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다음 주까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출하시고요. 자, 그래서 5장은 됐고 이제 드디어 이번 학기 하이라이트 6장 분자궤도 함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부터 한 10분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